먼저 저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성룡이 학예사고요. 전시에 참여하는 권도현 작가님이시고, 그리고 지금 도라 헤러웨이에 대한 글을 써주셨던 그 최유미 연구자님이시고, 그리고 그 평론가이신 정현 선생님이십니다. 네, 혹시 저희 이분은 개가 미술관에 온다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 뭐 그게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중증적인 의미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전반적으로 인간과 개와의 어떤 삶의 부분들, 그리고 반려라는 행위들이 개인적으로 어떠한 뭐 경험을 제공을 하는지, 어떠한 뭐 변화들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개들을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개들이 가지고 있는 지각이라든지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수의사분들이랑 얘기를 좀 했었어요. 2부에서는 지금 미술관에서 개를 부른다는 것들이 어떤 의미이고, 미술관의 변화가 어떠한 방향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개들을 부르는 행위를 통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반려라는 어떤 방식들, 이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무엇이고, 특히 반려의 어떤 바운더리에 있지 않는 그런 동물들은 또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를 위한 미술관, 개를 위한 미술관의 시작점을 1부에서는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렸다면 2부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그 미술관이 50주년이 되면서 한국 근대화 과정에서의 미술의 역할을 광장이라는 주제로 다뤘었어요. 그래서 광장이라는 그 공간이 한국의 어떤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되게 크게 전시로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미술관 50주년의 그 전시를 세 곳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과천관, 서울관, 덕수궁관에서 1900년도 뭐 후반, 1900년도부터 시작해서 그 독립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 사회 동시대까지 광장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과 의미들에 대해서 좀 다뤘었다면, 3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서울관은 동시대 광장을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광장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사회학자 한 분이 오셔가지고 발표를 하시면서 우리가 다루었던 지금 이 많은 광장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인간 중심으로 다루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대 광장을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인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인간 외의 여러 가지 비인간들의 광장들, 을 다뤄볼 필요가 있다는 비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단어가 인류세 광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미술관이라는 어떤 광장, 특히나 완전히 인간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미술관에 인류세의 광장을 과연 한번 좀 황당하지만 실천해 보는 것들이 어떨 것인가라는 게 이 전시의 시작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인간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공간이 아니라, 사실 인간 중심의 사회라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 중심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었지만은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는 이 삶의 방식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양상들, 근대화의 어떤 과정과 결과들,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제 과연 그렇다면 인류세 광장이라는 것들이 미술관에서 개를 부르면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던 건 아닐 것인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프로젝트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보자면은 개가 오는 것이 하나의 시도라면은, 이제 전시의 세부적인 내용들로 좀 들어가면은 개들이 작품을 볼 수는 없으니까, 작품을 인지하거나 감상할 수 있다는 건 아직도 그냥 뭐 물음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간과 개들이 함께 왔을 때 이제 개에 대한 내용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어떤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해보실 것인가에 뭐 생각을 하는 도중에 저희가 가졌던 첫 번째 키워드는 반려였거든요. 그래서 이 반려라는 단어가 뭐 일부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낭만적이긴 하지만 사실상 고통스럽다라는 그 헤러웨이가 표현을 썼었잖아요. 형용사를 붙였던 것처럼. 그 되게 양방향적이고 양방향적이고, 그리고 뭐 양가적인 어떤 감정이고, 삶의 여러 가지 뭐 서로의 변화와 책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라는 단어, 특히나 반려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헤러웨이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들을 했었고, 이 전시의 주제적인 측면에서 반려를 다룰 때 헤러웨이의 상당하게 많은 부분들을 제가 기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헤러웨이 연구자이셨던 최유미 선생님께서 이런 반려종에 대한 얘기, 그리고 반려종 선언에 대한 얘기들을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헤러웨이 하면 가장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것은 이제 사이보그 선언입니다. 사이보그 선언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기계와 인간을 아주 존재론적으로 같은 평면에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죠. 근데 2003년에 이제 반려종 선언을 발표를 했는데요. 반려종 선언은 사이보그나 뭐 그전에 해로웨이가 얘기했던 앙코 마우스라든지 그런 아주 테크노사이언스 집적물들, 눈에 확 띄는 것들,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이제 너무 평범한 개를 가지고 이렇게 그 글을 썼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이보그 선언만큼 그렇게 히트를 많이 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해로웨이는 그 어떤 사상적인 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보그 선언은 사이보그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계와 인간의 하이브리드 혼성체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사이보그를 생각하면 뭐 아주 강철 피부에 아주 이렇게 그 남성적인 기계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데 해로웨이가 그때 사이보그 선언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보여준 사이보그는 뭐냐면 그냥 유색 여성이 이렇게 그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이보그라는 것은 사이버네틱스 플러스 오르가니즘인데요. 사이버네틱스는 정보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물리적으로 접합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 다 사이보그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분이 문제시했던 것은 그런 그 기계와 아주 이렇게 밀접하게 구성되어 있는 이 여성들이 전통적인 여성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에 이제 페미니즘은 그것을 추구하는 건데 그런 페미니즘이 이 여성들에게 어떻게 응답할 건가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아주 컸다면 반려종 선언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페미니즘하고 과학 연구를 더 잘하기 위해서 사이보그를 떠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로 넘어가겠다. 사이보그는 더 이상 그러니까 비판적인 시를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개로 넘어간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굉장히 그 개를 이제 큰 의미로 이제 확 그 개와 우리 인간의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페미니즘을 다시 얘기하고 과학 연구를 다시 얘기하겠다는 삶을 다시 얘기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개라고 하는 것이 아주 뭐랄까 인간 문화와 자연의 아주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인간에 의해서 길들여진 자. 그래서 연민의 대상이기도 하죠. 갇혀 있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 우리 14일 동안 갇혀 있는 게 힘들었지만 걔는 맨날 갇혀 있다고. 그래서 아주 연민의 대상이죠. 반면에 또 걔는 경멸의 대상이기도 해요. 철학에서. 왜냐하면 복종하는 자이니까. 주인에게 복종하는 자이니까. 대타자에게 복종하는 자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개를 보는 것이 얼마나 추상적인가. 그러니까 해로웨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매우 추상적으로 정말 개를 보고 있지 않은 거라고. 인간의 얘기를 그냥 투사한 것일 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개는 그냥 개라고. 인간과 아주 오랜 동안 같이 살아오면서 상호적으로 역사를 구성한. 그래서 아까 인류세 강장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우리의 역사가 인간의 힘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과 같이 함께하는 비인간들과 함께 문화와 역사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개라는 것을 통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쿰파니스, 그러니까 컴패니언이라는 반려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 어원이 라틴어 어원이 쿰파니스예요. 그러니까 쿰은 with 함께 이런 말이고요. 파니스는 빵이거든요. 함께 나눈다. 그러니까 빵을 나눈다. 근데 그 참 많이 오해하세요. 빵을 나눈다라고 하면 제가 빵이 한 덩어리가 있는데 선생님하고 빵을 나누는 상호 부조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같이 먹는다예요. 제가 선생님 먹고 선생님 제가 먹고 같이 먹는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정말 당연한 얘기인데 우린 다 유한자들이잖아요. 걔도 유한자들, 다 유한자들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생명을 취하지 않으면 다른 생명을 사용하지 않으면 못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 관계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 관계가 얼마나 역동적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반려종 선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해로웨이 분을 되게 좋아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그 사람에서 시작해서 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이보그로 넘어갈 것 같은데 오히려 사이보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이 개가 됐다는 게 좀 더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훨씬 더 그 사이보그가 인간에게 가깝다면은 개는
더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같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보그 다음이 개인 것처럼 좀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사이보그 선언에서의 그 정치적인 상황, 해로웨이가 맞닥뜨리고 있는 정치적인 상황은 이제 그때가 레이건하고 대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미소 간의 군비 경쟁이 굉장히 심하고 핵 전쟁의 위협이 아주 심한. 그래서 좌파들은 다 테크노 사이언스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거였죠. 테크노 사이언스는 우리를 그러니까 일자리를 빼앗고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는 도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또 이제 테크노 사이언스 자체가 굉장히 남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페미니즘도 그렇게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반려동 선언을 얘기하면서 해러웨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이보그는 아주 가장 어린 반려 친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아주 옛날부터 같이 살아온 자가 개이고요. 아주 오랜 시간 같이 살아온 오래된 친족인 것이죠. 근데 사이보그는 이제 최근에 테크노 사이언스에 의해서 반려 친족이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윤리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친족이 된다, 나의 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아주 열심히 돌보는 것이고요. 또 서로 아주 같이 잘 살도록 열심히 서로를 길들이는 관계거든요. 정성을 다하는 관계이죠. 그래서 기계가 사이보그가 반려친족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윤리적인 것들은 사실은 휴대폰 같은 경우에 라이프타임이 3년 채 안 되죠. 그죠? 3년 채 안 되죠. 세대 시간이 굉장히 짧죠. 아까 걔는 뭐 15년 정도 세대 시간이 짧고요. 그러면 짧은 세대 시간, 그들이 그 짧은 세대 시간을 겪고 또 어떻게 버려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유용성 뭐 이런 차원들이 아니라 친족의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윤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음식을 같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해러웨이에 썼던 글 중에서는 유전 정보를 교환을 하고 침을 묻힌다는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의 시대에 저희가 이 전시도 마찬가지로 아주 밀접한 대면과 교환의 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또 되게 다른 방식의 어떤 제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정말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서 비대면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가족과는 함께 밥을 먹고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보면은 그 어떤 비대면이라는 사회적인 현상을 넘어서 있는 존재인 것 같아요. 개는. 그리고 개와의 어떤 교환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도 유전학적으로라든지 뭐 생물학적으로라도 되게 중요한 어떤 지점인 것 같고요. 네. 반려동 선언 제일 처음에 보면 이제 개하고 카이엔이죠. 개 이름이 카이엔과 해로웨이 아주 딥키스 장면이 나옵니다. 막 서로 혀를 교환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제 코로나 국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언택트를 얘기하고 우리가 그냥 자연을 좀 내버려 두자. 우리가 너무 진입했다. 자연을 내버려 두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한편으로 이해되는 말이죠. 이해되는 말이지만 그 자연은 자연이고 인간은 인간대로 그렇게 좀 살자라고 하는 얘기는 너무 단순하죠. 일단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먹는 건 다 자연에서 나오지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가 말하는 것은 오히려 바이러스가 박쥐를 통해서 이렇게 뭐 동물 매개에서 나오는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오히려 정치를 제안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로웨이가 반려동 선언에서 말한 것도 비인간과의 정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자연을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도덕률로 얘기되는 것인데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들 서로의 그 힘들이 경합하는 그것에서 어떻게 서로 힘을 조절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라는 것이 오히려 그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사이보그 선언에서 굉장히 해러웨이가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요. 침팬지와 인공물도 정치를 한다. 근데 인간은 왜 못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정치가 뭔가라는 거죠. 사실은 박쥐는 정치를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바이러스하고 함께 살잖아요. 그 바이러스가 자기 몸을 완전히 잠식하지 못하면서 서로 일부를 내어주고 서로 잘 관리하면서 사는 것이죠. 정치적인 관계.
정치적인 관계는 누구가 누구를 전적으로 돌보는 그 어린애와 아이의 관계가 아니고 성인과 성인으로서 그 서로 어떤 좋은 관계를 맺는 것들이죠. 반려라는 게 어떤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보자면은 뜻하지 않는 그런 관계도 등장하게 되고 또 어떤 초과되는 관계들도 등장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해로웨이에 대한 글에서도 소화불량이라는 단어를 쓰셨던 것처럼 뭔가 이 현실 사회하고는 좀 꺼림직한 어떤 그런 입맛이 씁쓸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중에서 저희가 개들과 함께 살면서도 뜻하지 않게 뭐 그게 뜻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필연적으로 발생을 한 사건으로 유기견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권도현 작가님께서 그 북한산에서 다양한 여러 유기견들을 만났던 그 경험들을 이제 사진으로 찍었던 것들을 좀 얘기를 같이 보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2017년도에 원래 생태계 교란식물을 채집하기 위해서 북한산에 자주 올라갔었는데요. 그 밤에 이제 산을 내려오다가 우연히 들개 무리를 만나게 됐어요. 산 정상에서. 근데 그 모습들이 너무 낯설었고 되게 저한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었거든요. 개들이 왜 산에 꼭 정상에 있는 걸까? 그래서 이제 북한산에 사는 개들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었는데 그 웹상에서 북한산 들개를 검색하면은 게티 이미지에서 사온 그런 아프리카 딩고 같은 되게 흉폭한 개들의 이미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낯설었고 그래서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체계화되고 연구화된 자료들이 없었고 그래서 국회 도서관에서 정부 문건들을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부에서 추정하는 거는 2012년도에 있었던 은평구 재개발 사업 때 버려진 개들이 북한산으로 올라가서 걔네들이 야생화됐다라고 추정을 하고 지금 뭐 11세대, 12세대 정도로 이제 추론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북한산 들개들이 처음에는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포획을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사회 문제가 돼갖고 서울시에서 포획을 하는데 매년 두 마리, 세 마리 포획됐던 개들이 어느 순간에 100마리, 200마리를 넘어서 2017년도까지 포획된 들개 수가 정부 자료엔 700마리 이상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들개들의 모습이 너무 궁금해서 이제 북한산에 2년 동안 올라가서 그 개들의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갔을 때 한 3개월 정도는 개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매일 산에 올라가서 식물처럼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개들이 이제 슬슬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경계하지 않고. 한 2년 정도 이제 매일 올라가서 개들의 모습을 찍었고, 한 50여 마리 정도의 개들의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유지하셨던 건가요? 그게 어떤 사진작가에 있어서 거리감이라는 게 사진작가들이 사용하는 렌즈의 미리수와 관련이 있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렌즈의 미리수는 그 사진의 용도랑도 굉장히 많이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마치 스포츠 기자들이 망원 렌즈를 들고 멀리서 그런 모습을 찍는 것들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기자들이 그런 어떤 동물의 모습을 박제하듯이 이렇게 찍는 것들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치 다큐멘터리 사진이 다큐멘터리 사진의 문법이 있고 어떤 저널리즘의 사진이 저널리즘 사진의 문법이 있듯이 저는 약간 저만의 관점으로 개들을 기록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약간 개들을 기록할 때 어떤 사회적으로 배포되는 수단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회적인 쓰임, 목적에 의해서 개들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개들의 정서적인 거리에 따라서 개들을 기록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개들이 보는 풍경의 모습 또는 개들이 뭉쳐져 있지만 개와 개들이 서로 바라보는 모습의 그런 어떤 정서적인 시각으로 개들의 모습을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통 표준 렌즈 50mm 렌즈나 35mm 렌즈를 사용해서 담았고요. 보통 한 1, 2m 정도 거리에서 이제 개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네. 그렇다면 그 가까운 거리에서 개들은 어떻게 작가님을 인지를 하고 어떤 관계를 맺던가요?
북한산 들개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는 들개들이랑은 전혀 다른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산에서 태어나고 살았고, 그리고 인간은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고요. 왜냐하면은 북한산 들개들이 마주치게 되는 인간들은 주로 포획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무턱대고 이제 불쌍하다고 먹이를 주기 위해 다가가는 그런 등산객들의 모습이어서 어떤 공포의 대상이어서요. 처음에 다가가기 쉽지가 않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네, 걔들이 올 때까지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고, 먹이를 준다고 해서 쉽게 오지는 않아서요. 그냥 마치 풀처럼 정말 가만히 있고 돌처럼 가만히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호기심이 생기니까 걔들이 가까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걔들이 편안함을 느꼈을 때 같이 가서 기록하고 그랬습니다.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계속 관찰한 거죠. 이미지들을 쭉 보면은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고, 제일 마지막에 그 유기견 보호센터 네, 했었던 마지막 이미지 컷이 상당히 인상적이긴 하더라고요. 처음에 주셨던 그 이미지들과 못지않게 강력한 어떤 메시지가 또 같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그 개들이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연에 있잖아요. 정말 정말 진짜 자연이라는 말도 되게 이상하고 어폐가 있지만은 집에 있지 않는 개지만 결과적으로 인간에 의해서 포획이 돼서 시간이 지나면은 입양을 받지 못하면은 결국은 이제 안락사를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져 있죠. 그래서 쭉 보면은 마지막 그 컷이 이 이미지를 이제 넣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개들이 아마 입양이 안 됐을 것 같고, 예상하기로는 지금 결과적으로 그들의 운명은 뭐 안락사였지 않을까 싶은데, 저기 나와 있는 3마리들은 제 작업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했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2년 동안 거의 친구처럼 이제 매일 봤던 애들인데, 이름을 붙여줬었죠. 걔들 만나는 애들이 거의 비슷하니까요. 뭐 흰다리, 뭐 얼룩이, 찡찡이, 뭐 이런 애들이었는데, 습관적으로 매일 저런 그 포인핸즈라는 유기견 어플을 매일 검색하게 되더라고요. 그 북한산에 주로 오시는 그 포획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자주 마주치고 서로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매일매일이 좀 약간 무서웠어요. 제 친구들이 잡혀가서 저기에 뜨지 않을까라고, 그런 약간 악몽 같은 것도 꾸고 그랬는데, 이제 작업이 2년 뒤에 나름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진을 정리할 때 저 어플을 검색해 봤더니 저랑 친하게 지냈던 흰다리, 뭐 사자털, 저 짱짱이가 저기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슬펐죠. 네. 그 소화불량이라는 표현을 이제 헤러웨이에서 표현뿐만 아니라 이제 최유문 선생님은 또 다른 형태의 말씀으로 좀 제시를 하시면서 어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는 어떤 자연과 문화가 분리될 수가 없고, 동시에 저런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형태들이 이미 불가역적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화불량의 어떤 의미들을 좀 이거와 연결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연 문화의 뭐 하나의 지금의 인류세적인 양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헤러웨이 책을 제가 강의를 할 때나 같이 세미나를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미국 중산층 여성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헤러웨이는 자기 개랑 이제 어질리티라고 하는 그 게임을 아주 즐겨하고 엄청나게 연습을 하고, 그거 위해서 자기가 디스코도 배우고 막 그랬거든요. 에어로빅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그런 걸 거예요. 어디서는 누가 애들이 밥을 못 먹어서 죽고 저렇게 유기견이 있고, 그런데 그 개와의 훈련 과정에서 서로 상호 역동적인 명령 관계들, 인간이 개를 길들이면 개는 인간을 길들인다라고 하는 그 말들이 너무 뭐랄까 이렇게 어떤 특정한 계급의 그런 얘기처럼 들리는 거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약간 책기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책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그 헤러웨이가 미국 중산층, 백인 중산층 여성의 행위이고, 여성이 자신의 개와 관계 맺는 것이라고 해서 그의 계급성이, 그가 그렇게 개를 관계에 맺으면서 했던 그 사유가 쓸데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뭔가를 배울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아직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관계들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전히 그 소화불량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 책에는 그것을 빨리 어떤 소화제를 삼켜버리면 곤란하다. 마치 저런 유기견이 누군가가 저 유기견 입양하고 뭐 하고 하면 마치 저런 문제가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아니잖아요. 극히 일부이고 입양하는 과정도 많은 선별을 통해서 입양될 만한 개들이 입양하고 아주 성질이 싸납다거나 그런 개들은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결코 해결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뭔가를 어떤 일들을 이렇게 개선하기 위해서 뭐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그것으로 전부가 아님을 여전히 그것 자체가 굉장히 무구하지 않은 행위임을 늘 갖고 있는 거, 책기를 갖고 있는 거. 책기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냥 소화불량이 걸리면 소화제를 다 삼켜버리면 게임 끝. 이제 뭐 다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뭔가 솔루션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뭐 그 정도는 됐어.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정현 선생님께서 이 책에 글을 써주셨는데 저희가 보통 평론가 분들이 어떤 작업이나 전시라든지 뭐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비평적인 글들을 흔히 쓰시는 이제 분들이 있긴 한데 이번에 썼던 글은 좀 전혀 다른 글인 것 같아요. 훨씬 어떤 평론가로서의 개인의 사적인 이야기들을 개들과의 여러 가지 관계 맺음을 통해 가지고 글을 적어주셨고 저는 이 여러 가지 글 중에서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다른 글도 물론 재밌었지만 이 글이 재밌는 이유는 다른 글들도 물론 시사하는 바는 많겠지만 엄청 뭉클해지더라고요. 네. 편의 그냥 소설 같기도 하고 에세이 같기도 하면서 감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건드린다고 해야 되나? 좀 그렇게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평론글을 부탁받을 줄 알았는데 산문을 써달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근데 산문이라 하면 대부분 개인적인 것으로 그리고 일상을 이야기하는 건데 한 번도 일상을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작품도 없고 작가도 없으니까 글쓰기가 정말 막막했어요. 유일하게 하나의 단서는 제가 5년 전에 유기견을 입양을 했고 그 유기견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그 준비를 한 2년 정도를 준비를 해서 입양을 했고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에게 내가 너무 많은 위로를 받는다, 그 반려견으로부터. 그 얘기를 이제 그냥 시시때때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용희 선생님을 만난 것도, 학예사를 만난 것도 아시아문화전당에서 뵀었는데, 아시아문화전당에 저도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그 6개월이 저한테는 매우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이제 거기를 비판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유롭게 평론 일을 하던 사람이 연구원이 되어서 뭔가 정부가 원하는 방향의 연구를 해야 되는데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그 주제나 방향이나 왜 이 거대한 함선이 나갈 그 좌표를 찍지 못할까, 그리고 왜 신임 연구원에게 그거를 요구할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뭔가 정신적인 공황이 좀 있었고, 그리고 관두고 나서 1년 후에 곧바로 또 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학교라는 세계에는 또 다른 또 어떤 뭐 법칙이 있고, 그런데 그 와중에서 뭔가 그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저와 공동 육아를 그 제안해 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덕분에 유기견에 대한 공부도 하고, 그 정기적이진 않지만 자주 유기견을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소개되는지도 보러도 가고, 뭐 카라 같은 데 가서 그들이 지금 처한 상황도 보고 하면서 매우 일반적이지만 저한테는 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막상 글을 써달라고 하니까 제가 키우는 지금 반려견에 대한 이야기를 쓴다는 게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뭘 한다고 그 얘기를 쓸 수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며칠을 제가 딜레이를 하고 좀 기다려달라, 내가 쓸 수 있는지 얘기를 하겠다 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씩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제 주변에 있었던 개들을
그러니까 기억을 소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저는 전주에서 아까 전주 얘기하셨는데 누가 빈지노가 전주 갔다고 그랬는데 그 한옥마을에서 어릴 때 나고 자랐고 그런데 제 외갓집에서도 개를 키웠고 저희 아버지도 개를 키웠고 늘 조그만 마당이 있으면 개는 마치 그 일부처럼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 사랑을 주는 사람은 없었고 그냥 먹은 짬밥이죠. 그러니까 남은 음식을 주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시절이고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유난스러운지 모르지만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늘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개가 유일하게 제 소통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으면 개한테 하소연을 그렇게 오래 했던 것 같아요. 하소연은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개를 어떻게 돌봐야 된다는 생각은 어릴 때니까 못했고 그냥 유일하게 내가 요즘 이렇게 어펙션을 준다고 하잖아요. 정동의 대상이 개였어요. 그렇게 개들이 내 주변에 늘 있었는데 늘 어떤 사고로 사라지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 아버지가 잡아먹었고 동네에서 잔치가 벌어졌고 혹은 그 사냥꾼들이 그 약을 풀어가지고 그걸 먹고 죽거나 뭐 그리고 복날에는 도둑을 맞는 경우도 대단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늘 있던 개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게 20대 후반까지 그 일이 반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개는 마음을 줄 수 있는 대상이라기보다는 마음을 멀어져야 되는 대상으로 늘 존재했었고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저는 방위 출신인데 군대를 가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출퇴근을 하는데 네가 외로울 것 같으니 어떤 친구분이 그 족보가 있는 푸들, 하얀색 푸들 한 마리를 입양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입양한 날 태어난 강아지를. 그러니까 되게 부르주아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른바 애완견 코스프레에 빠지신 거죠. 그러니까 아들만 삼형제고 딸같이 키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염색도 하고 뭐 귀걸이도 묶어주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제대를 하는 날 저는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 해제 신고를 하러 떠났고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센이라는 강아지였는데 그 친구는 정말로 그 푸들은 워낙 재주도 많고 말귀도 잘 알아들어서 저희 아버지는 개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문이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마당에는 큰 개들이 있었거든요. 대부분 이제 진돗개 계열의 개들이. 그런데 문이 다 열어져서 이상하다고 들어갔는데 다들 이렇게 조각상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식구들이.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 했더니 세니가 죽었다. 그래서 왜 죽었냐 그랬더니 제가 해제 신고를 하러 나가는 순간 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산책시키는 것도 잘 모를 때였고 그때는 그 친구는 너무나 행복하게 집에 있는 큰 진돗개에게 꼬리를 치고 갔다가 그냥 물려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뭐 초상집이 됐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그 물린 개를 거의 뭐 때리고 혼내고 해서 파양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 그 기억은 뭐 거의 이제 공황같이 남아 있고 뭐 저희 어머니는 절대 개를 키우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겠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늘 하셨는데 이번에 그 기억들을 소환하면서 과연 그 물은 개가 무슨 죄가 있는 건가? 그건 자연의 섭리일 텐데 근데 그 생각을 하게 해준 것은 입양견 때문이에요. 제가 입양을 하면서 개를 5년간 키우면서 정말로 2년 동안 요즘 워낙 반려견 정보도 많고 그러니까 열심히 듣고 그 훈련에 맞춰서 분리불안도 거의 없이 잘 키우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아까 아주 모범적으로 하루에 2번 아침 저녁 2시간 산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가 산책을 하면서 느끼는 그 즐거움이 뭘까? 그거는 그냥 그 자체가 그 친구의 세계 그러니까 그 크고 화려한 집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멋진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친구는 그 친구가 좋아하는 냄새가 있는 그래서 그 친구가 따라다니다 보면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그런 길이 아니라 그 친구의 냄새를 따라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냥 평소라면 개가 없었다면 전혀 가지 않았을 길 그리고 전혀 관심을 가지 않았을 건물이나 나무들을 저는 그 친구 덕분에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알려준 것이 이거는 본능인데 그 본능을 우리는 이른바 그 교육도 시키지 않고 헤러웨이가 얘기한 것처럼 공감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그리고 각 종마다의 특징도 생각하지 않은 채 마치 나는 진돗개 계열의 개를 키우니
뭐 그러면서 이제 입방아만 찢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잡아먹을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한국의 전형적인 문화, 그러니까 가축을 해서 애완견에서 반려의 관계까지 가는 이 과정을 이번에 덕분에 제가 글로 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도 제가 쓰면서도 뭉클했어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작가 글을 쓸 때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감정이입이 글 쓰는 사람은 글을 쓸 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품을 볼 때 감정이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작품을 사실은 가상적인 상태에서 사진을 보거나 생각을 하거나 작가 입장이 되면서 하는 것처럼 좀 그런 기회를 이번에 얻었다고나 할까요? 뭐 한국 사회에서의 그런 개들과의 관계 변화가 그 어떤 평론가님의 한 일생에 그대로 이렇게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 동시에 그런 관계들이 물리적으로 어떤 공간 내에서 확장되는 것까지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떤 변화의 양상들이 또 삶에서의 실질적인 어떤 삶의 변화들까지도 이어지고 또 어떤 산책의 범위들도 점점점 넓어지고 관계와 신뢰들이나 강제하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도 좀 사실 길지 않은 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쭉 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읽었었습니다. 네. 뭐 물론 이제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개인화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반려동물과의 관계들을 또 맺어가는 것들이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뭐 물론 모든 큐레이터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큐레이터라든지 뭐 비주얼 아티스트들이 대체로 다 개인화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떤 동물과 가지는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들이라든지 관계들 이런 것들이 삶에 많은 변화를 또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평론가라는 삶이라는 것들도 되게 좀 어떤 조직 내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좀 자유로우면서도 개인화되는데 거기에서의 개와의 관계가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궁금했었어요. 네. 아, 예. 저는 예전에는 밤에 글을 썼는데 제가 글을 쓰면서 만약에 내가 글 쓰는 직업을 갖게 된다면 밤에 계속 쓴다면 그건 너무 비경제적이 될 것 같다. 아침에 일어나면 되게 다 버리게 되는 글들이어서 저는 새벽에 글을 쓰고 주로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오후 2시 전에 대부분은 그냥 글을 끝내는 게 습관이 됐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면서 좋은 건 이제 글을 쓰다 보면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서 되게 긴장하게 되는데 얘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나갈 때가 됐다고 신호를 하면 그 덕분에 잠깐 공기도 쐬고 그리고 뭐 하늘도 보고 정말로 그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좀 넘어가 전환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결과적으로 이 지금의 사회에서 왜 반려하는가 이러한 또 질문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이거는 너무 좀 폭넓은 내용이어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 다들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바는 이런 얘기들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미술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대화들이 오늘의 개토크 이게 왜 미술관에서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이 개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공공 장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요즘에 쇼핑몰들이 몇 군데서 시도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미술관이라는 공공 장소가 어쩌면 미술관 다른 어떤 공공 장소와는 좀 다르게 이러한 포용이라는 단어를 그때 써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인용을 하자면은 포용의 행위들, 네, 포용의 미술관으로 변화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이유는 무엇인지 되게 좀 스스로도 뭐 많이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미술관이나 현대 미술관이 어떤 논쟁과 쟁점의 장이긴 한데 기존에 있었던 모든 대부분의 어떤 그런 논쟁과 쟁점이란 것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 중심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혹은 뭐 그러한 여러 가지 관계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어떤 사물에 대한 얘기들, 비인간에 대한 얘기들을 좀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미술관의 변화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의 변화들의 그 양상들이 요즘의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돼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이 미술관에서 그 개들을 위해서 혹은 이제 타자를 위해서 문을 여는 것들도 많이 이루어졌고 또 많은 그 어떤 난민의 문제라든지 타자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미술관에서 좀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미술관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 이제 저하고도 이제 잠깐 문자로 얘기 나눌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좀 주셨잖아요. 예, 사실 제가 실제로 큐레이팅 수업을 학교에서 하는데 한 3년 전인가 학생이 반려견하고 해서 그런 반려견을 위한 전시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개 습성이나 이런 거를
파악하고 전시를 한번 기획해 보렴 이런 적이 있었어요. 사실 이렇게 포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되게 멋지지만 실천하는 건 어렵고 포용은 제도권 안에서 그리고 계몽적인 측면에서는 늘 이루어지지만 아까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 공공장소가 여전히 저는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키우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그 광고를 한 거를 보면 갈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서 예약을 해서 가면은 뭐 몇 킬로 이하여야 되고 뭐는 안 되고 뭐 조건은 너무 많고 개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는 곳이 그렇게 마치 이제 이른바 신자유주의적인 방식으로 시장만 형성이 되었지 그게 과연 포용적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역시 미디어도 마찬가지로 이게 트렌드의 일부이기 때문에 팔리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미술관이나 이런 공공장소로서 이른바 쟁점을 다루는 곳이 과연 윤리적으로 늘 정당한가라는 질문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술관만큼 정치적인 장소가 없고 미술관은 이른바 국가의 상황이나 이런 모든 어떤 체제나 이런 거를 배제하고 미술관만큼은 동시대적이야. 우리는 우리의 현실은 뭐 서구의 어떤 국가에 비해서 뭐 뒤처질 수 있지만 미술관만큼은 뭔가 대단히 동시대적이고 선진화되어 있어라는 프론티어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고민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팔레드 도쿄 같은 데에서 그 내추럴리스트들을 위한 전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소수자들이 그들만의 문화를 미술관에서 즐기자 해가지고 도슨트도 발가벗고 설명을 하고 돌아다니는 뭐 이른바 그런 문화들 혹은 뭐 또 미셸 우엘백이 만든 전시를 본인의 그 반려견을 주인공으로 샬린가 뭐 이런 반려견을 주인공으로 디스토피아 세계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현실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지만 그의 세계관을 투영한 그러니까 소설을 시각으로 펼친 전시를 했었는데요. 우리는 그러니까 반려견 전시를 하면 너무 밝고 너무 정의로운 느낌으로 갈 것 같다는 좀 고민이 됐었어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고 다만 그것이 하나의 어떤 단초가 되어서 다른 데 영향을 만약에 줄 수 있다면 좋겠는데 영향은 SNS가 주지 미술관이 줄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늘 그게 좀 어려운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도 그런 질문들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술관이 강아지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문을 연다 하고 하지만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처음에 열었다고 했을 때는 그 다음에도 어떤 사람들의 요구와 수요들이 있을 거는 분명하니까 거기서의 지속 가능성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그게 하나의 실천에서 끝나지 않고 다양한 확장이라든지 지속성을 좀 담보로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전시 후에 미술관이라는 조직 내에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미술관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는 저희가 미술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은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이라든지 예술가들이 관계 맺는 것들, 그러니까 니콜라스 브리오의 얘기였다면 그 다음에 뭐 등장을 했던 그 한스티어스 레만이라는 연극학자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 사이에 만나는 질적인 관계들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인간화된 광장에 대한 얘기였다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뚜루 같은 경우가 어떤 사물에 대한 정치들을 얘기를 하면서 비인간들을 좀 강조를 했었고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 보자면은 최근에 뭐 랑시에르가 했던 얘기는 어떤 정치에 포함되지 않고 배제되던 사람들이 이제 몫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를 통해 가지고 공동체에서 불일치를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도가 미술관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서 어떤 미래의 미술관은 좀 그런 미래 미술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시작을 또 했었고 결과적으로 포용의 미술관이라는 것들이 단어가 엄청 멋있긴 하지만은 되게 고통스러운 어떤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게 정말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얼마 전에 미술관 내에서 이 전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뭐 홍보회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미술관의 표현들은 불편한 미술관이라든지 어떤 민원의 미술관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희 같은 미술관의 직원들은 누가 남겨놨던 오줌을 치운다든지 똥을 치운다든지 그리고 미술관의 다른 전시를 보는 관람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 소리를 듣는다든지 뭐 아무리 자기가 잘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분명히 냄새가 날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동선을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저 반대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또 분명히 어떤 분은 그냥 실수로 잘 모르고 정문으로 들어와서 정문에 저 앞에서 있던 다른 어떤 일반 관람객들과 충돌이 있을 거는 뭐 아무리 저희가 준비를 잘한다고 해도 생겨날 수 있는 문제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쾌적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완전히 인간화됐던 미술관에서 이러한 새로운 이제 복잡하고 막 혼종의 미술관이라든지 헤테로도피아되는 미술관이 될 거는 너무 이제 불편한 미술관이 될 거는 안 봐도 이제 비디오인 거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들었던 생각은 미술관이 기존에는 미술을 다루는 어떤 미학의 공간이었으면 지금은 이제 사회학과 인류학을 넘어서 어떤 윤리학의 공간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학과 윤리학의 공간들. 그래서 포용이라는 단어에서 제가 느꼈던 부분은 그런 어떤 윤리적인 부분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회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러니까 현대 미술에 요구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어떤 윤리적인 부분들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포용의 미술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제가 되게 감사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여기 뭐죠? 서울관에서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 미술관이 그때 이제 미술 세계랑 같이 뭐 했었을 때 제가 글을 요청받아서 썼거든요. 그때 아마 비슷한 얘기를 썼던 것 같아요. 모두의 미술관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과연 그리고 미술관이 결국엔 제도의 장소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 제도의,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적인 평등함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 소수성을 보존하는, 그러니까 김혜란의 소설같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아까 말한 그 미셸 우엘백이랑 김혜란의 소설을 섞은 미술관을 얘기하면서 글을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포용이라는 단어가 과연 그러니까 너무 좋은 단어지만 그거를 실천하는 방식은 내부인들도 필요하지만 이곳 자체가 어쨌거나 제도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그리고 주인이 있는 곳이 아니라 어쨌거나 뭔가 그 주인이 계속 바뀌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말하자면 대표성이 바뀌고 그 대표자의 구미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이슈들이 따라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윤리적인 올바름은 이야기하지만 그게 그냥 올바름을 보여주기 위한 올바름만을 표상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특히 이 한국의 미술관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자는 이 프로젝트를 제도 비평, 미술관에 대한 제도 비평으로 보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고요. 저희도 나름 이제 생각을 처음에 했을 때는 미술관을 새로 지어보자. 그런 시작점으로 출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수의사님들한테도 어떤 개들에 대한 그 지각이라든지 개들이 어떤 경험들을 하는지에 대한 좀 자문도 많이 들었고, 저희가 건축가하고 조경가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개를 위한 건축을 해보자라고 해서 지난번에도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개들이 과연 어떤 소재의 바닥을 좀 덜 불편하는가 이런 얘기들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어떤 개들을 위한 다양한 이제 자연 문화를 전시장 내에 한번 구성을 해보자. 그래서 전시장에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화이트 큐브의 공간이 아니라 식물들이 놓여져 있고 물이 내려오고 여러 가지 등고가 있는 뭐 숲 같은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미술관이라는 거에 대한 뭐 되게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건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운영의 방침에 있어서도 우리가 개들이 올 때 되게 그런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많은 좀 고민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개가 보호자 혹은 뭐 반려인이랑 왔을 때 그럼 어떻게 와야 되느냐. 그러니까 세트로 예를 들어서 한 명의 팀으로 봤을 때는 한 명의 개와 한 명의 사람이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뭐 한 명의 두 마리가 와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부터 심지어 티켓 가격을 어떻게 매겨야 되느냐, 개도 머릿속에 넣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까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개를 정말로 실질적인 관객으로 보자면 개들한테 4,000원을 받아야 된다. 근데 개들이 보니까 다들 24세 미만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24세 미만은 또 티켓을 안 받거든요. 티켓을. 그럼 걔는 무료겠구나. 네, 이런 것도 하고, 뭐 개들이 여기 와가지고 어떤 동선에 대한 부분들도 완전히 별도로 뽑고, 뭐 주차장에서의 어떤 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엘리베이터,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엘리베이터 안에서 뭔가 개들이 좀 덜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저희가 스태프들도 배치를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새롭게 미술관을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물리적인 공간과 그리고 개들을 위한 전시, 그리고 개들을 위한 개와 함께하는 퍼포먼스, 그리고 전시, 그리고 영화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그래서 개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인데, 물론 이제 개들의 지각에 따라서 그 영화를 어떻게 보는지는 좀 다르겠죠. 그렇지만은 개들을 한 공간에서
그동안은 이제 걔들이 극장 못 가니까 이제 극장처럼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걔들을 위한 것들을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종의 미술관을 새로 짓는 구상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말 미술관을 하나 새로 만든다면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게 전혀 다른 어떤 타자의 미술관이라고 쳤을 때 인간이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남자 기획자니까 남자 기획자의 그냥 선입견이라든지 어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냥 대답이라든지 어떤 방도 네, 여기에 그냥 함몰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 이 미술관에서 이러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제가 여러 가지 결정들을 내려야 되는데 과연 걔를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는, 물론 이제 걔를 완벽한 사람은 이제 별로 존재하진 않겠죠. 게다가 정말 이데올로기적으로 봤을 때는 남자, 예, 뭐 이런, 물론 이제 예를 들자면 서구 남자는 아니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되게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기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술관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동물과 연결되어 있고, 반려동물과 연결되어 있고, 또 동물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반려와 타자들에 대한 관계에도 연결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술관에서 다행히 이제 동물원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를 가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더 확장되어 가지고 어떤 미술관의 역할, 그리고 미술관의 미래, 그리고 어떤 우리가 열린 미술관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열림은 어디까지고, 지금 저희가 위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위안이라는 단어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개를 위한다는 건 더욱 모르겠고, 그리고 모두를 위한다는 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를 누구까지로 봐야 되며, 위안이라는 단어는 정말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어떤 남자 기획자의 무엇인가 답을 내기보다는 어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내기를 좀 시도해 보고, 뭐 미술관으로서의 뭐 그동안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보면서 어떤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해 보자고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오늘 얘기는 여기에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